미국의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심지어 계란 한 판이 7,000원을 넘어섰어요. 얼마 전 한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한국의 계란 가격은 5,000원도 안 되더군요. 새벽에도 활기찬 치맥 문화, 24시간 편의점에서 파는 따뜻한 국물 요리. 한국은 물가도 합리적이고 편의성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겪었던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물가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견디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인 특파원 제이슨 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제 기사를 쓰고 있죠. 지금 미국의 현실은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시장 동향을 살피러 뉴욕의 한 마트에 들렀는데요.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는 독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계란 코너 앞에서 주부들이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리고 있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 주부가 저를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계란 한 판에 $5라는 가격표를 보고 있자니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 안팎이었던 계란 가격이 2배 이상 뛰어버린 겁니다. 매장 관리자를 찾아가 물었죠.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요? 조류 독감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닭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난 한 해 동안 5천만 마리가 넘는 닭이 조류 독감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1960년대 이후 최악의 피해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양계장 농장주들을 연락했죠. 그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닭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20년 동안 일군 농장이 순식간에 망가져버렸죠. 보상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다시 일어서려면 몇 년은 걸릴 거예요. 양계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커리 업계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계란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케이크 값도 올려야 해요.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떨어질 게 뻔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물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식탁이 무너지고 있었죠. 서민들의 아침 식사에서 계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만난 톰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먹었다네.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계란을 살 수가 없어.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가격이야.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인터뷰, 농장주들의 증언, 정부 통계 자료를 모두 담았죠. 제목은 계란이 새로운 금이 되다로 정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계란 가격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후속 보도가 이어졌죠. 백악관에서도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더 큰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계란 가격 폭등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에 할머니가 보내신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에 계신 할머니는 가끔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시곤 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제이슨아, 할미가 뉴스 봤다. 미국에서 계란이 비싸서 난리라며? 근데 여기 한국은 더 큰일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주야, 여기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려고 했더니 가격이 300원이나 올랐대. 마트 가서 김치찌개 재료 사려고 했더니 돼지고기 값도 많이 올랐고. 근데 말이다. 할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웃으시며 계속하셨어요. 그래도 다들 살만하다고 하더라. 새벽 배달은 여전하고 반찬 가게도 늘 사람이 바글바글해. 식당도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물가가 오른 건 맞는데 사람들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 할머니의 말씀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그 활기찬 모습이 물가 상승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니. 놀라웠죠. 미국은 어떠니? 계란값 때문에 많이 힘들지? 여기는 계란값이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어. 정부에서 비축 물량을 풀었다나. 그래서 지금은 한 판에 5,000원도 안 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같은 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한국의 서민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제이슨아, 너 기자 아니니?
한번 한국에 와서 취재해보지 그래? 할미가 반찬도 해줄게. 할머니의 말씀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취재할 가치가 있는 주제예요. 한국과 미국의 물가 상승,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편집장에게 바로 기획안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 비결 위기 속 균형 잡기. 취재 계획서를 작성하는 동안 할머니가 보내주신 또 다른 사진들이 도착했어요. 한국의 일상 속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놀라운 현실이 숨어 있었죠.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국의 물가 취재 제가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편집장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할머니가 계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머나, 우리 손주 컸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하지만 이내 씩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자, 이제 장 보러 가자. 할미가 한국의 진짜 물가를 보여줄게. 할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SNS로 실시간 중계를 하기로 했거든요. 미국의 독자들에게 한국의 실제 물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봐봐. 파는 한 단에 1,000원이야. 미국에서는 얼마니?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즉시 미국 가격을 계산해봤어요. 우리 동네 마트였다면 3달러는 줘야 할 파 한 단이었죠. 라이브 방송을 보던 미국 시청자들이 놀란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한국은 채소값이 이렇게 저렴해요? 그렇진 않아. 요즘 많이 올랐지.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지. 할머니는 시장 골목을 누비며 가게마다 큰 소리로 인사를 하셨어요.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어느새 값싼 채소들을 한아름 안고 계셨죠. 여긴 다 단골이야. 물건값이 오르면 서로 힘든 건 매한가지니까 살펴가며 사는 거지. 시장 구경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온 댓글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우리도 파머스 마켓이 있지만 이렇게 활기찬 모습은 못 봤어요.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단순한 물건 사고 팔기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웃들이 만나고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사정을 살피는 공간이었죠. 갑자기 옆 가게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부르셨어요. 어머님, 오늘 무 좀 싸게 들어왔어요. 김치 담그실 때 되셨죠? 아이고, 고마워. 그래, 담아야겠네. 이런 모습을 보며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제 SNS 팔로워들은 한국의 물가와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들의 관심은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라이브 방송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싱싱한 채소들을 차곡차곡 담으셨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시면서 말이죠.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반찬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반찬가게 앞에서 한동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셨습니다. 제이슨아, 이제 진짜 비법을 알려줄게. 저는 얼른 스마트폰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어요. 미국 시청자들의 댓글이 더욱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반찬가게 주인 순희 씨가 오이김치를 잘 담그거든. 그런데 저기 건너편 정육점 미영이네는 제육볶음 재료를 잘 맞춰. 그리고 저기 채소가게 복순이는 나물값이 제일 싸. 할머니는 각 가게의 장단점을 줄줄이 읊으셨어요. 마치 암호를 풀어주시듯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부들은 다 알아. 어디서 뭘 사야 하는지. 단골이 되면 가격도 더 깎아주고 좋은 것만 골라주지. 놀라웠습니다. 이건 제가 미국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월마트나 홀푸드에서는 그저 진열된 물건을 정해진 가격에 사야만 하죠. 할머니, 이런 정보는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끼리 다 공유하지. 요즘은 단체 채팅방도 있어. 어디서 뭐가 싸다, 어느 가게가 할인한다. 다 거기서 공유해.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 마포 주부장보기 채팅방이 있었어요. 거기엔 수십 명의 주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치 재료 대량 구매하실 분. 삼시의 마트 계란 특가래요. 반찬가게 새로 생긴 김 맛있어요. 실시간 중계를 보던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스마트하네요. 물가 대응이 체계적이에요. 반응이 놀라웠죠.
할머니는 이제 반찬 가게로 들어가셨어요. 주인 아주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더니 곧바로 흥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좀 싸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가 미국에서 왔어요. 어머, 이렇게 잘생긴 총각이. 그럼 서비스 더 얹어드릴게요. 장보기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의 장바구니는 온갖 재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장을 보면 얼마나 들까?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양을 미국에서 사려면 최소 3배는 지불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또 다른 채팅방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동네 나눔마켓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나눔마켓에서는 이웃들끼리 물건도 나누고 공동구매도 한단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규모 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동네 가게들이 다 사라졌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근처에 대형마트는 없나요? 있지. 저기 건너편에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시장에서 사. 더 싸거든. 이 말씀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더 싸다니요?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잠깐 대형마트에도 가보고 싶은데요.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할머니와 함께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형마트도 보여주세요. 우리 월마트랑 비교해보고 싶어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새로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산지 직송이라는 표시가 눈에 띄었고 QR코드로 생산자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옆에서 장을 보던 젊은 주부가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머, 이건 시장이 더 싸네요. 역시 장보미 앱으로 확인하길 잘했어요. 호기심에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죄송한데 그게 무슨 앱인가요? 아직 모르세요? 요즘 주부들은 다들 쓰는 앱인데 마트랑 시장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주거든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 할인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취재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다시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회장님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우리도 배달 앱이랑 연계해서 장보기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참 시장 골목골목 5G 와이파이도 깔았고요. 전통시장이 첨단 기술과 만나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전통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초단거리 유통이에요. 새벽에 들어온 채소가 아침에 바로 손님 장바구니에 들어가죠. 대형마트처럼 물류센터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충격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로컬푸드를 프리미엄으로 팔잖아요? 한국은 이게 기본이라고요? 취재를 위해 시장 골목을 걸으며 알게 된 사실들이 놀라웠습니다. 각 점포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현금 대신 대부분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했어요. 심지어 일부 가게는 해외 관광객을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장바구니를 정리하시다가 문득 장롱 위에 낡은 상자를 가리키셨어요. 제이슨아, 저거 좀 내려줄래? 상자 안에는 오래된 가계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기록이었어요. 이게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계부를 펼치셨습니다. 지금은 바랜 잉크 자국 속에 한국전쟁 직후의 물가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지. 쌀 한 대 살 돈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쌀을 나눠 샀단다. 한 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숨죽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웃이랑 나누는 습관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 할머니는 가계부를 몇 장 더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1997년 IMF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때도 정말 힘들었지. 물가는 치솟고 환율은 폭등하고. 근데 우리는 또 이겨냈어. 시장 아주머니들이랑 반찬 품앗이도 하고 김장도 다 같이 했지.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희 어머니도 그때 배웠을 거야. 장보기의 지혜를. 매일 장을 보면서 어떤 게 제철이고 어디가 싼지, 어떻게 하면 영양가 있는 반찬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지.
미국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생존 지혜네요. 우리는 이런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제 가장 최근의 가계부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까 본 젊은 주부들의 장보기 앱처럼 꼼꼼한 가격 비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단다. 똑똑하게 살아가는 지혜는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아.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집 청년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할머니가 아까 시장에서 사온 물을 나눠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청년에게 김장 비법을 전수하시는 모습을 보며 문득 지난 취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가계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은 민준이랑 같이 먹자. 너희 둘 다 기자니까 할 이야기도 많을 거야. 할머니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민준 기자는 지역 신문사에서 경제 기사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보자마자 강민준 기자는 나이를 묻더니 형님이라고 친근하게 대했어요. 형님, 미국은 정말 물가 대책이 없나요? 저는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미국도 물론 대책은 있어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고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죠. 하지만 그건 모두 거시적인 정책이에요. 실제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죠. 아, 그렇군요. 한국은 좀 달라요. 정부 정책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생존 시스템이 있거든요. 청년은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지역별 물가 대응 방식을 정리한 표가 있었어요. 보세요. 구청별로 공동구매 플랫폼이 있고 아파트 단지마다 공동육아 품앗이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죠. 할머니가 찬장에서 반찬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우리 동네만 해도 김장 공동구매로 30% 이상 싸게 사지. 이런 게 다 옛날부터 내려온 거야. 저는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죠?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다가 공동체의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식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빡빡하고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될 때도 있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공동체 문화가 큰 힘을 발휘해요.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미국의 한 대형마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효율성이 뛰어나요. 대량 구매로 가격을 낮추고 물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있어요. 할머니가 밥상을 차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법이지. 중요한 건 서로 배우는 거야. 할머니의 저녁 식사 자리는 깊어가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강민준 기자와 나눈 대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형님,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미국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기는 어디나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민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지난 2주간의 취재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혜 물가 폭등 시대의 해법을 찾아서 기사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하다. 그들에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다져진 특별한 무기가 있다.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시장의 풍경, 할머니의 가계부, 주부들의 채팅방,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 취재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물가 대책이 아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는 문화, 세대를 이어 전수되는 생존의 지혜, 그리고 전통과 첨단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성이다. 기사를 송고하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편집장의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이슨, 자네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 CNN도 인용했고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기사가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가계부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도 이런 공동체 문화를 되살려야 해요. 한국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민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우리 지역 신문에서도 후속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제 전국 각지에서 공동체 기반 물가 대책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쓴 기사가 미국에서 화제가 됐어요. 그래?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한 것뿐인데. 할머니의 담담한 목소리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었던 거죠. 거창한 구호나 복잡한 정책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지혜와 배려였던 거죠. 편집장이 또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제이슨, 한국의 지혜 시리즈로 확대하지 않겠나? 이번엔 교육, 의료, 주거 분야도 취재해보면 어떨까?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세계 최고의 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난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상인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할머니의 낡은 가계부에 담긴 수십 년의 지혜, 민준이 보여준 새로운 세대의 도전.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과 대중문화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천년의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공동체의 힘, 어떤 위기도 이겨내는 슬기로운 생활의 지혜,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어디선가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시장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늘어선 전통시장, 첨단 기술로 무장한 청년 상인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의 새벽은 여전히 활기찼고 이제 저는 왜 이 나라가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